예, 3장의 목적은 이제 여러분들이 2장에서 전달함수 모델링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3장은 또 다른 모델링 방법으로서 이른바 이제 상태 공간 모델링, 스테이트 스페이스, 말 그대로 직역하면 상태 공간이죠. 교과서에 보면 이제 상태 공간 표현,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또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링,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개념을 먼저 이제 직관적인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2장에서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입력과 출력 사이의 어떤 전달함수를 끌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요 2차 미방이라는 것은 그 웬만한 피지컬 시스템의 모델로서 굳이 얘기하자면 뭐 미케니컬 시스템 또는 뭐 일렉트리컬 네트워크 또는 뭐 일렉트로메케니컬 시스템 어떤 피지컬 시스템에서 요 2차 특히 2차 선형 미방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미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거든. 아주 간단하지만 2차 미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 2장, 3장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모든 시스템은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죠.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런 미분 방정식 모델로 끌어내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제 요 2차 미분 방정식, 여러분들이 지금 미케니컬 시스템, 교과서 예제에서 미케니컬 또 이제 RLC 전개로의 예제를 봤었죠. 그 정도 예를 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제어공학을 공부한다, 또 제어를 전공한다고 할 때 결국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로봇을 전공한다. 아이고야, 이게 아니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뭐 드론에 관심 있다, 또는 나는 가스터빈에 관심 있다, 로켓에 관심 있다. 다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거든. 근데 이제 자동 제어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제 어떤 수학적 모델로 볼 때는 이렇게 입력과 출력에 관한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는 한 그거에 대한 해석 또 제어기 설계에 대한 방법론은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제어공학을 보통 이제 인터디시플리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다학제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공대에 설치되어 있는 웬만한 학과에서 자동제어를 배우지 않는 학과가 없죠. 뭐 기계 항공, 뭐 전기전자, 뭐 웬만한 학과에서는 이 자동제어 과목은 다 수강을 하거든. 왜 그럴까요? 그 다학제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전공에 따라서 전공에서 다루는 시스템은 다르지만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그 전공에 대한 깊이죠. 그렇지만 이제 자동제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시스템에 대한 수학 모델이 주어지면 그 수학 모델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이제 어떤 피드백 제어기를 설계하는 그 방법론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 활약을 하든지 이 자동 제어의 프린시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뭐 그렇게 따지면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한 가지도 없는데 자동 제어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전공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제어 전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되는 시스템은 매우 다양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로봇 전공이고 또는 뭐 가스터빈, 또 뭐 로켓, 드론, 뭐가 될 수도 있죠. 자동차. 그럼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너무나 다양해서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 또는 뭐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 또는 디스플레이 장비 또는 반도체 이송 장비라든지 어디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네요. 어쨌든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 들리는 게 오히려 나는 수업하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뭔가 소리를 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현재 이제 그 한국에 입학을 해서 항공우주 또는 기계공학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세부 전공으로서 또는 이제 그 다른 전공 예를 들어 전기전자 컴퓨터 또는 재료 또는 많은 공대 전공들이 있죠. 그런 전공들을 전공을 한다는 것은 그 결국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을 것인가. 그게 자동 제어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자동 제어를 여러분들 배울 때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이 입력과 출력 사이의 전달 함수를 우리가 2장에 다뤘죠. 2장에 다뤘습니다. 자, 3장에서는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이른바 이제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라플라스 변 잘 안 써진다.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달함수라는 개념을 얻었고 3장에서는 이제 상태방 정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상태방 정식.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상태방 정식이 뭐냐? 결국은 뭐 1차 열미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1차 열미방이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 2차 미방이 주어졌잖아요. 이 2차 미방을 두 개의 1차 열미방으로 바꾸죠. 그걸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한 것이 상태방 정식이다. 굳이 말하면 첫 번째 방정식을 상태방 정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 방정식을 이제 출력방 정식이라고 부르는데 통칭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또는 뭐 상태 공간 표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자체가 이제 상태 공간 모델이 되는 거죠. 이게 3장의 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장을 잘 이해한 학생은 3장은 뭐 아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2장에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구할 때 이 출력 결국 이제 출력이라는 것은 그 전달함수를 이해하고 있다면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이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라플라스 도메인에서의 출력이죠. 그러니까 이걸 타임 도메인에서의 출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역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응답을 구할 수 있었죠. 근데 상태 공간 모델이 주어졌을 때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동일한 논리죠. 여기서는 이제 근데 특히 4장에서 이제 이 상태 공간에 대한 솔루션을 다루고 있는데 미리 얘기하자면 그 상태 방정식은 뭐 미방 자체이기 때문에 굳이 라플라스 변환으로 갈 이유는 없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출력을 넣기 위해서는 역시 이 상태 방정식에다가 전체에다가 이제 라플라스 변화를 도입해서,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여기서도 전달함수라는 그런 개념을 얻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이제 역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출력을 이렇게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미방 자체를 다이렉트리 풀 수도 있죠. 1차 열림방에 대해서 이 어떤 스테이트 솔루션을 바로 구해서 다이렉트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장에서는 이 솔루션 역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3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상태 공간에 대한 이해, 그 상태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지금 챕터 오브젝트, 이 챕터의 주요 목적이 뭐냐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길었네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일단 상태 공간 모델링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함수와 상태 공간 모델의 상호 변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달함수가 주어지면 상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 상태 방정식이 주어지면 전달함수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컨버전 할 수 있는, 굳이 말하면 이제 맷랩에서 TF2SS라는 펑션을 제공하죠. 이걸 이해하는 것이고 결국은 상태 방정식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A, B, C, D 매트릭스가 주어졌다는 얘기인데 이쪽을 통해서 또 상태 방정식 A, B, C, D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전달함수의 분모 분자를 구할 수 있죠. 굳이 말하면 매트랩에서는 SS2TF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또 전달함수 분모 분자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맷랩에서 이제 제공하는 펑션을 이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대한 전달함수를 상태방정식으로 변화하는 과정, 그 다음에 상태방정식을 전달함수로 변화하는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비선형 상태방정식의 선형화. 2장에서 선형화라는 주제가 나왔었지. 뭐, 여러분들 생각나는 건 뭘까요? 코사인 세타를 거의 1로, 사인 세타를 뭐 요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죠. 물론 매우 작은 스몰 세타에 대하여 그렇다는 얘기죠. 그때 그 평형점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평형점 주변에서의 매우 작은 모션에 대해서는 코사인 세타는 거의 1로, 사인 세타는 거의 세타로 근사할 수 있다.
그 근거가 또 테일러 시리즈였죠. 그러니까 테일러 급수 전개에 의해서 이 코사인 세타는 거의 1이 되고 사인 세타는 거의 세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요 정도 얘기가 이제 3장에서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라는 거잖아요. 예, 3.1절 인트로덕션 보면, 네, 방금 다 얘기했네요. 어떤 수학적 모델링, 여기서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시스템, 어떤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사이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해도 그 시스템의 거동을 거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0%라고 할 때 100%는 아니지만 뭐 2차 미방 정도면은 뭐 그 시스템의 거동을 거의 80%는 다 그 2차 미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것이지. 물론 나머지 20%에 대해서 더 정확히 하려면 더 정밀한 모델링이 필요하겠죠. 더 정밀한 수학적인 모델링이 필요하고 어떤 비서정 미분 방정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수학적 모델에 대해서 두 가지 어프로치, 두 가지 방법론이 있다. 예, 2장에서 다뤘던 예, 전달함수 방법론이 있었고, 이 전달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뭐 클래시컬 또 고전적이다. 그다음에 뭐 클래시컬 어프로치 또 그다음에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어프로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론이 먼저 나왔다는 얘기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 여러분 중간에 질문 있으면 뭐 전혀 저기 망설이지 말고 질문하세요. 예, 그냥 보이스 키고 예, 예를 들어서 뭐 중간중간 가다가 나중에 질문해야지 그러지 말고 예, 중간중간 질문하기 바랍니다. 너무 조용하면 내가 오히려 진행하기가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클래시컬 어프로치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 어프로치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 전달함수가 이 주파수 응답 해석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 이거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10장에서 나온다고 계속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예, 네. 그리고 전달함수의 분모의 근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2장을 학습해서 말 거예요. 상대적으로 분자는 덜 중요하죠. 분자는 별로 얘기를 안 하지. 주로 분모의 근. 이 분모의 근을 갖다가 우리 폴이라고 했죠. 극점. 폴이라고 했어요. 왜 분모의 근이 중요할까요? 그 분모의 근이 그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자연응답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익스포넨셜. 이렇게 자연응답이 표현될 때 2차 시스템이라고 할 때 익스포넨셜. 요 S1, S2가 뭐예요? 자연응답의 지수. 이게 결국 이제 그 폴이죠. 결국 전달함수 분모의 근. 그러니까 요 DS 이꼴 0. 요거의 근이 결국은 요 2차 시스템이면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달함수 분모의 근, 즉 폴이 일반적으로는 복수수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리뷰를 하는데 복수수. S1, S2가 실근인 경우, 중근인 경우, 복수수근인 경우, 복수수근 중에서도 순수한 두 허근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었지.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가 결국은 2장, 3장, 4장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모의 근을 이 폴이 상대적으로 왜 중요하냐? 예, 응답 특성을 나타내죠. 왜냐하면 이 S1, S2가 그죠? S1, S2가 방금 얘기했듯이 실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응답의 모양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S1이 어떻게 될까요? S1, S2가 양수라면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exponential 마이너스 S1t 이 S1, S2가 양수라면 이건 수렴하겠죠. 만약에 근데 S1, S2가 음수라면 지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발산하겠죠. 그러니까 과도응답의 안정성에 바로 연관되는 것이 이 전달함수 분모의 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장에서 얘기했듯이 예, 여러분들 폴의 위치에 따라서 폴에 대한 개념은 이제 4장이 주로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예, 여기 분모의 근이라고 할 때 먼저 폴이라는 것은 이제 4장에서 주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물론 분모의 근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게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2장에서는 좀 이제 수렴하는 케이스만 그런 예제만을 다뤘는데 수렴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어떤 응답이 S1, S2가 복수실 경우 이렇게 진동하는 모양으로 그래서 어떤 수렴에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이 S1, S2가 여기서 S1, S2가 음수다. 그럼 분모의 근이 양수다. 어떻게 될까요? 지수함수의 지수가 양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발산할 수도 있죠. 이렇게 발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를 결국은 이 전달함수의 분모의 근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시스템 응답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함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전달함수만 딱 바라보면, 그죠? 전달함수 분모만 딱 바라보면 이 응답이 수렴할 것인가 발산할 것인가를 거의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분모의 근이 또 실수냐, 복수수냐, 헛수냐에 따라서 그 과도응답의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를 그런 직관을 기르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2장, 3장, 4장을 학습하는 또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란 말이 나오는데, 시불변, 시간에 대해서 불변이다. 타임,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보통 LTI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서 다루는 방정식은 시불변 시스템만 다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미분 방정식의 개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미분 방정식 개수가 요게 이제 상수면은 그걸로 시간에 대해서 이제 불변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시간에 대해서 뭐가 불변이냐면 결국 A1, A2, B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럼 저 A1, A2, B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도 있느냐? 있죠. 그때는 이제 타임 베리언트.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을 이제 다룬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A1, A2, B의 개수가 이제 항상 상수인 경우, 그런 경우고, 예, 만약에 A1, A2, B가 어떤 펑션 오브 타임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땐 시변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달함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선형 시불변 시스템을 가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함수 방법론에서 이건 교과서에서 단일 입출력 시스템으로 제한된다고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단일 입출력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달함수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예제에서 볼 때 투인풋 투아웃 케이스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매스 시스템, 그죠? 투매스 시스템인 경우에 인풋이 2개고 아웃풋이 2개인 경우에 전달함수를 4개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다변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단일 입출력은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그러니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스템으로 제한되는 건 아니죠. 제한되는 게 아니라 다변수 시스템, 그러니까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기가 불편하다. 그게 좀 정확한 표현이에요. 교과서에서는 이걸 제한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은 정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불편하다. 다변수 시스템, 그러니까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시스템을 다루기는 좀 불편한 경향이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다루는 3장에서 다룰 상태 공간 어프로치, 스테이트 스페이스 어프로치, 이런 어프로치를 보통 모던 이제 뭐 현대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애매모호한 말이죠. 타임 도메인 어프로치다. 이건 맞죠. 왜냐하면 이 상태 방식 자체가 그냥 그대로 이제 미방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미방 자체예요. 라프라스 동네로 건너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2차 미방을 1차 열린 미방 2개로 바꿨다. 만약에 3차 미방이면 1차 열린 미방 3개, n차 미방이면 1차 미방 n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매트릭스 A의 사이즈가 2x2, 3x3, 4x4 쭉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 투매스 시스템이다. 그런 경우는 2차 미방 2개가 있었잖아. 2차 미방 2개니까 각각 1차 미방 2개씩. 그럼 1차 미방 토탈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3매스 시스템이다. 만약에 매스가 2장 예제에 매스 3개 달린 경우가 나왔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매스가 3개 달려있다. 그러면은 각각 매스에 대해서 2차 미방식이 나오잖아. 그럼 2차 미방 3개가 나온단 말이야. 2차 열린 미방 3개가 나왔을 때 그럼 상태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1차 미방 2개씩이니까 2차 미방이 3개라면 3매스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은 상태 방정식은 6개가 나오는 거죠. 6개. 왜? 1차 열린 미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요 A 매트릭스 어디 갔나요? 요 A 매트릭스가 6x6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n by n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타임 도메인 어프로치다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모던 어프로치다 이 말은 좀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게 뭐 불과 몇십 년 차이로 결국 이 방법론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현대적이다 그런 말은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 공간 접근 방법은 그 리니어, 난리니어 시스템에도 다 적용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되죠. 결국은 비선형 시스템을 기초자동제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태 방정식은 미방 자체이기 때문에 예, 비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변수 시스템으로 확장이 용이하다 이렇게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입력이 단일 입력일 수도 있고 요 U가 벡터일 수도 있죠. 벡터. 그러니까 입력이 한 개 이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출력이 역시 이것도 벡터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2장의 예제일 때 투매스 시스템인 경우에 그 각각 매스에 들어가는 입력 F1, F2에 대해서 각각의 변이 X1, X2. 그럼 이제 투 인풋, 투 아웃풋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다변수 시스템 또는 다중 입출력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로 확장이 용이하다는 얘기는 이 뭐 인풋이 벡터고 출력이 벡터라고 해가지고 이 상태 방정식 형태가 변하지는 않죠. 단지 U의 디멘전, 그 다음에 이 Y의 디멘전의 사이즈만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서 다변수 시스템으로 확장이 용이하다는 의미는 바로 수학적 표현의 일관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치 시뮬레이션에 활용 가능하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 과목을 들은 학생들은 이제 감이 딱 올 텐데 그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에서 그 초기치 문제 또는 경계치 문제에 대한 미방을 풀 때 초기치 문제를 경계치 문제를 맨 마지막에 보통 나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수치 시뮬레이션 수치 적분을 할 때 보통 그 어떻게 했어요? 그때 잘 생각해 보면 그 2차 미방을 1차 미방 두 개로 바꿨죠. 그래서 각각 1차 미방에 대해서 매 적분 스텝마다의 기울기를 계속 계산했죠. 그래서 이제 RK4, 룬지쿠타 포스 4차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됩니까? 시간 간격 양쪽 좀 이런 얘기하기 그런데 어떤 그 두 시간 이게 스텝 사이에 요 기울기 그렇죠? 요 기울기를 계산해서 결국은 이 중간에 떠서 기울기 K3, K4 그래서 이 기울기 4개를 결국 이거의 평균 기울기 이 평균 기울기를 계속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델타 T를 곱하면 이걸 계속해서 이제 누적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미분 방정식에 대한 수치 접근 과정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결국 이제 2차 미방을 1차 열림방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 방정식은 이 수치 시뮬레이션에 바로 활용할 수가 있죠.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수치 접근 알고리즘을 바로 적용할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전달함수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전달함수 모델을 가지고 자 어떤 입력에 대해 출력에 대한 그 수치 연산하기가 좀 곤란하죠. 이 상태로는 그런 의미로서 이 상태 방정식이 수치 시뮬레이션에 대한 활용 가능한 편리한 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 상태 공간 모델링 방법의 단점 또는 뭐 한계 뭐 그런 얘기인데 주파수 응답 해석은 여전히 전달함수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상태 공간 모델 가지고서는 전달함수에서 물론 이제 상태 공간 모델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다시 이제 라플라스 변환해서 전달함수를 끌어내면 물론 문제는 없겠지. 어쨌든 이 상태 방정식 자체로는 우리가 주파수 응답 해석은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요 정도가 이제 3.1절의 그 어떤 수학적 모델링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한 뭐 차이 또는 뭐 장단점, 특성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보면 뭐 간단한 예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RL 네트워크가 나와 있죠. 우리 그 교과서의 저자분이 그 나이스 이분이 아무래도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뭐 거기 계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주로 전기회로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RL회로도 RLC회로에 대해서는 뭐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해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자 보면은 이 RL회로에 대해서 이 페르프죠. 이 페르프에 대해서 회로 방정식을 유도하면 결국 이런 폼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폼이지. 회로 방정식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입력이죠. 입력 전압 VT에 대해서 인터넷 연결이 여러분 잘 들리나요? 지금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데 잘 들려요? 아주 잘 들립니다. 예. 그다음에 저도 잘 좋습니다.
잘 그러면은 들립니다. 네, 그다음 KVL, 키로프의 볼트지로 키로프의 전압법칙은 뭐냐면 이 페르프를 구성하는 소자 양단의 전이차의 합은 0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봅시다. 시그마 VN 이꼴 0이다. 이게 이제 KVL이거든. KVL. KVL. 키로프 볼트지로. 그러니까 입력 보통 또 소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소스죠. 소스. 전압 원. 그래서 전류가 흘러 들어 나가서 통과해서 흘러 들어오죠. 이게 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서 흘러 들어오죠. 그러니까 항상 페르프가 형성돼야만 전류를 흐를 수가 있는 거고 저항 같은 경우에 저항 양단의 전위차를 VR로 표현할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할 때 저항은 VR 이꼴 RI라는 오메 법칙이 적용되죠. 오메 법칙. 예, 이건 초등학교 때도 나오지 아마. 그다음에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 인덕터 양단의 전이차 VL과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와의 관계. 그것은 미분 관계가 있다고 했죠. 미분 관계. 이런 관계. 커패시터가 없는데 커패시터는 VC 이꼴 C분의 1의 인테그랄 IDT. 이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RLC 소자 양단의 전위와 그 RLC 소자를 흐르는 전류와의 관계. 그게 전압전류 관계죠. 저항인 경우는 옴의 법칙이라고 특별히 부른다. 옴스로. 물리학자 옴의 이름을 이제 그 안어를 주는 거죠.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류와 미분 관계가 있다.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IDT로 적분 관계가 있다. 왜? 축전지라는 게 전류를 축전하는 거잖아요. 전류를 쌓아놓는 거잖아. 뭐 그런 게 유추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KVL이 하면 이렇게 결국 이제 시그마 VN을 보면은 결국 이제 이런 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그마 VN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소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VL 이꼴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붙은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잖아요. 소스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플러스지. 근데 저항의 입장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잖아. 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결국 이제 소스 입력 전압은 그 저항과 인덕터 양단의 전이차의 합과 같다 이런 식이 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입력 전압을 각 소자, 그러니까 저항과 인덕터의 전압으로 분배된다. 마찬가지 얘기지. 그러니까 소스 전압이 V가 주어졌을 때 그 V를 어딘가 소자 양단의 전위차로 결국 분배되는 거죠. 이렇게 분배되는 거.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자, 요 KVL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 V와 출력 출력 전류 사이에 이건 1차 미방이죠. 1차 RL 그러니까 1차 미방 나왔어요. 그럴 때 만약에 입력이 DC다. 다이렉트 커런트 DC다. DC 뭐 24V, DC 100V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V트는 상수가 되죠. 그럴 때 상수 A. 교과서에서 이런 경우를 스텝 인풋이라고 부르죠. 스텝. 어떤 계단 입력. 왜 계단 입력이라고 그러냐면 어떤 처음에 입력이 안 들어가다가 0초 때 딱 계단으로 딱 들어가잖아. 입력이 이렇게. 어떤 시간 0초일 때. 그래서 이제 계단 입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자, 요 미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2장에서 학습한 라플라스 변화를 적용하면 자, 요 L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L이에요. 요 L은 인덕턴스 L이고 이게 이 매스 타입 수식에서 요런 게 없더라고. 요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매스 타입에 요런 게 없어. 할 수 없이 이게 참 불만인데 뭐 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죠. 이렇게 라플라스 이건 인버스 트랜스폼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걸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주면 이런 폼을 얻을 수가 있죠. 초기치 I0. 초기 전류가 어떻게 초기 전류가 있을 수도 있느냐? 그런데 있을 수도 있죠. 초기에 왜냐하면 어떤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소스 입력이 확 변할 수도 있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전류 I0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주면 자 최종적으로는 자 출력 전류는 이렇게 입력 VS와 초기치 I0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렇죠? 자, 첫 번째 항은 또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은 예, 근데 소스가 DC 직류 전압이라면 이거 V는 S분의 A로 이렇게 바뀔 것이고 자, 요건 다시 1차항으로 변환할 수 있죠.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S분의 뭐 K1 플러스
플러스 L분의 R의 K2. 이 K1, K2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여기서 뭐 어떻게 돼요? 예, 그건 뭐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 걸 갖다가 역변을 해주면 이렇게 초기치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예, 이걸 뭐 다시 정리해주면 지수함수 R분의 A, 결국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겠지만 여기서 R분의 A가 결국은 이제 이른바 강제응답이 된다는 것이고 지수함수로 묶이는 부분이 결국은 그 자연응답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L도 L과 R이 양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연응답은 결국은 예, 그리고 0으로 이제 수렴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흐르는 전류 결국은 어떤 초기의 과도 구간이 지나고 최종적으로 남는 응답은 R분의 A라는 그런 전류만 남겠죠. 직류가 들어갔으니까 직류 전압이 들어갔으니까 흐르는 전류도 당연히 I도 직류가 나오겠지. 만약에 이제 그 입력이 교류다. 교류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정연파죠. 정연파가 들어가면 교류 전압, 정연파 형태의 교류 전압이 들어가면 그때 출력 전류도 역시 정연파 형태가 나오겠지. 응? 그 강제응답이. 예, 계속 이제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예, 내가 너무 여유를 부렸다. 벌써 40분이네. 예, 오늘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좀 천천히 갔는데. 근데 이렇게 1차 비방 형식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어떤 다이렉트 솔루션은, 그죠? 1차 비방 이렇게, 어떤 미분방정 시에는 이렇게 자연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이라는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자연응답은 항상 지수함수형태로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죠. 자, 이걸 오리지널 이퀘이션으로 집어넣으면, 그리고 자연응답, 입력 0일 때, 그죠? 입력 0일 때, 입력 0일 때, 입력 0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응답이 자연응답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S는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가 나오고, 강제응답은 입력이 상수니까, 입력이 DC, 상수죠, 상수. 상수니까, 강제응답도 당연히 상수지. 그러니까 이제 DC가 들어가면 DC가 나오고, AC가 들어가면 AC가 나오고, 그런 거지. 메커니컬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메커니컬 시스템은 일정한 힘이 들어가면 일정한 출력이 나오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정연파로 흔들리는 입력이 들어가면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그 모션도 흔들리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강제응답은 이 강제응답 역시 입력이 상수니까 또는 입력이 스텝 인풋이니까 또는 입력이 계단 입력이니까 출력도 상수, 출력도 계단 출력이 나오겠죠. 네, 강제응답은. 그래서 K를 오리지널 이퀘이션에 집어넣으면 결국은 강제응답은 A분의 B 곱하기 A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응답 형태는 이렇게 C exponential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B 곱하기 입력의 크기 A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다 초기치를 적용하면 시간 0일 때 그럼 우리가 자연응답의 상수 C를 구할 수 있죠. C를 구할 수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 이런 폼으로 여러분들이 1차 시스템, 1차 미방의 시간응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전기료가 됐든 어떤 메커니컬 시스템이 됐든 이렇게 1차 미방 또는 뭐 2차 미방도 마찬가지지만 요 결국 A, B 이런 개수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그런 구성 요소만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이 교과서에서 요 예제가 있어서 이걸 구해봤고 만약에 RLC 뭐 커패시가 그 다음 페이지인가요? 여기 적었는데 RLC 전기회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장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전기모터를 다룰 때도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RLC 전기회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이제 인덕터죠. 인덕터 VL. 이건 뭘까요? 이거는 레지스터의 VR.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커패시터의 VC. 그러니까 인덕터와 레지스터와 커패시터의 전압의 합 이꼴 입력 전압. 이렇게 되는 거죠. 키르프 법칙에서 나온 결과지. 근데 이걸 갖다가 입력에 대해서 Q라는 것은 이제 차지, 전화인데 이건 이제 전류라는 것은 전화의 흐름이다. 그래서 I는 DT분의 DQ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또는 이제 어떤 입력 VT에서 출력을 커패시터 전압을 출력을 잡을 때는 이런 관계가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커패시터 전압은 C분의 1의 인테그랄 IDT잖아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IDT가 뭐예요?
Q와 같죠. I가 DT분의 DQ니까 Q는 인테그랄 IDT지. 그러니까 이거는 C분의 Q와 같죠. 그러니까 Q는 VC 곱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지. Q는 CVC. 이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또 2차 비방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V가 입력 U가 되고 VC가 출력 Y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선형 2차 비방을 보면 이렇게 Y2 프라임 플러스 AY1 프라임 AY2 이퀄 BU 그럴 때 이게 이제 그 RLC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입력 전압, 예, 입력 전압이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이 Y가 첫 번째 방정식 같은 경우는 전화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정식 같은 경우는 커패시터 전압 VC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가 됐든 2차 미방의 형태로 우리 정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 미케니컬 시스템이면 당연히 이렇게 매스 스프링 댐퍼로 구성된 미케니컬 시스템인 경우도 여기서의 F가 입력이 되고 요 X가 변이,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입력이에요. 입력이고 X가 출력이다 그런 얘기죠. 네. 자, 이렇게 2차 비방이 주어졌을 때, 이제 간단한 예를 보고 이제 상태방 정식을 이해하는 건데, 먼저 이제 상태 변수, state variable, 말 그대로 그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미케니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 물체, 매스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해요? 매 시간 이제 어떤 입력 F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운동을 할 텐데,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X의 변이, 그죠? X의 변이가 나타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X의 변이에 대한 그 시간 변화, 그게 속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미케니컬 시스템의 상태는 결국 위치와 속도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가속도도 있는데, 가속도 위치는 이제 X가 되고 이런 경우에 속도는 X 프라임이 되고 가속도는 X2 프라임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상태 변수를 정의할 때 위치와 속도를 위치를 x1이라는 상태 변수 x1을 정했고 속도를 y 프라임 y 닷 속도죠. 속도는 x2라는 상태 변수를 정했죠. 가속도는 상태 변수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예,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속도와 위치와 속도 이 두 개만을 상태 변수로 정의합니다. 두 개. 두 개. 가속도는 상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말하면 위치와 속도는 독립 변수고 말이 어려지네. 가속도는 독립 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변수를 정의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 미방이면 상태 변수도 두 개. 2차 미방이니까. 이렇게 하면 쉬워요. 3차 미방이면 상태 변수 세 개. n차 미방이면 상태 변수는 n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그 Y2 프라임은 가속도는 독립이 아니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Y와 Y다 지워지면 Y2 프라임이 그냥 결정돼 버리죠. 종속됐잖아. 예,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속도는 독립 변수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이유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Y와 Y 다시 지워지면 Y2 닷은 즉각 결정되기 때문에 종속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태 변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n차 미방이면 상태 변수도 n개라는 것만 기억하라 그런 얘기지. 그러면은 자 상태 변수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미케니컬 시스템이면 위치를 x1으로 잡고 속도를 x2로 잡는다. 그럼 이제 요 인과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위치의 미분은 속도잖아. 이걸 얻을 수 있잖아. 그죠? 요게 이제 첫 번째 1차 미방이죠. 그 다음에 x1, x2를 오리지널 2차 위방에 딱 집어넣어봐요. 그럼 이렇게 2차 위방을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도 그냥 눈으로 한번 봐봐요. 눈으로. 그죠? 예. y2 닷은 뭐예요? y2 닷은 x2 닷이잖아. ay, y 닷은 x2, a2, y는 x1. 그렇잖아요. 이걸 넘겨주면 이렇게 1차 열림 위방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상태 변수 x1, x2를 정했을 때 x1, x2로 이루어진 벡터를 스테이트 벡터, 예, 상태 벡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상태 벡터. 예, 상태 벡터.
이렇게 부릅니다. 상태 벡터. 예. 그러면 1차 열림유방을 자,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해주면 자, 이렇게 얻을 수 있죠. x1 닷 x2 닷 0, 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1, x1, x2 플러스 b유인데 b유를 0, 1이라는 b 매트릭스의 ut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이퀘이션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죠. 요걸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교과서에는 이제 제너럴한 그 n차 미방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2차 미방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방정식은 만약에 이제 메커니컬 시스템 같은 경우에 요 x가 출력 y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스테이트 벡터에 대해서 y는 x1이죠. 이렇게 C 매트릭스로 묶어서 스테이트 벡터 x가 주어졌을 때 y 이꼴 cx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 방정식과 y를 이제 출력 방정식이나 y 이꼴 cx를 출력 방정식으로 할 때 이 둘을 합쳐서 그냥 상태 공간 모델이다. 또는 상태 공간 표현이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또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부른다 그런 얘기죠. 자, 요것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상태 방정식은 뭐 거의 이해한 거야. 예, 너무 쉽죠. 예.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제너럴한 케이스에 대해서 쭉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요 2차 선형 미방에 대한 상태 방정식 개념을 머리에 깔고서 그 교과서를 보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런 얘기지. 네. 자, 3.3절. 3.3절은 그 제너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상태 공간 모델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약간 수학적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 3.3절은 사실상 스킵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뭐 예제도 없지 아마 3.3절엔 예, 있나? 잘 모르겠다. 어쨌든 예제가 있으면 숙제를 하세요. 뭐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수학적 개념은 또 여러분들이 또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조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x1, x2, xn 이게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이에요. 상태 변수 또는 이게 이제 x1, x2가 벡터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그럴 때 여기서 이제 x1, x2, xn n개의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이렇게 딱 주어졌다고 할 때 앞에 상수 k1, k2, kn으로 묶인 요 s를 갖다가 상태 변수의 선형 조합이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얘기하냐면은 결국 이제 선형 독립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 x1에서 xn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선형적으로 독립이다. 언제? s가 0일 때. only if ki 이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개수 k1, k2 이 개수들이 0일 때만 선형조합을 0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때 x1에서 xn까지의 선형 이 상태 변수들은 선형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간단한 얘기를 먼저 이것도 이제 간단한 예를 들으면 좋은데 아까 이제 우리가 2차 위방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차 위방 이렇게 뭐 A2의 Y 이꼴 BU라고 할 때 이때 그 Y를 X1으로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Y 프라임을 X로 잡았잖아. 그러면 Y2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Y2 프라임 여기서 그죠? BU 마이너스 A1 X2 마이너스 A2 X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X1, X2는 선형 독립이에요. X1, X2는 선형 독립인데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르냐? 야, 예, 뭐 아니, 소리 내는 거 괜찮아. 예. X1, X2 선형 그 무슨 얘기냐면 X1, X2는 S 이꼴 K1, X1, K2, X2 이꼴 할 때 그 조합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K1, K2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수학에서 말하는 선형 독립의 개념이거든. 근데 만약에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 가속도까지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K1, X1 더하기 K2, X2 더하기 K3, X3 이꼴 0을 만들 수 있는 K1, K2, K3를 찾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예, 결국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예, 내가 말을 바꿔야겠는데 다시. 자, X1, X2라는 상태 변수가 주어졌을 때 S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개수가 0일 때만 만들 수 있다.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자, 선형조합. 자, 상태 변수 두 개가 주어졌을 때 X1과 X2라는 상태 변수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선형 조합은 S 이꼴 K1, X1, K2, X2죠. 이꼴 0을 만들려면
이 K1, K2가 0일 때만 선형조합이 0이 된다 그런 얘기지. 어떤 경우에도 K1, K2가 0이 아닌 경우는 그 선형조합을 0으로 만들 수 없다. 그게 이제 독립변수라는 얘기죠. 예. 만약에 가속도가 들어가면 예. 거꾸로 얘기해서 K1, K2, K3가 0이 아닌 경우도 그 조합에 의해서 선형조합이 0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말이 지금 막 꼬이는데 예. 그 선형 독립이라는 개념은 그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미방인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서로 독립인, 서로 linearly independent한 그런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결국 두 개를 잡을 수가 있죠. 두 개. 예, 2차 미방이기 때문에. 예.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태 변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상태 변수라는 것은 교과서 smallest set of linearly independent system variable. 뭐 방금 얘기했던 게 그거죠. 그러니까 예, 서로 독립인 최소의 개수. 그게 이제 상태 변수라는 거거든. 여기서 서로 독립인 최소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2차 미박에 대해서는 상태 변수가 두 개로, 독립 변수 두 개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상태 벡터는 이 서로 독립인 상태 변수로 이루어진 벡터를 우리가 스테이트 벡터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것도 이제 수학적 공간인데 이건 뭐냐면은 서로 독립인 n개의 상태 변수를 n개의 축으로 하는 n차원 벡터 공간.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선형대수를 참 열심히 재밌게 배운 학생들은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텐데 잘 와닿지 않죠. 예, 수학적인 말이니까 그런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종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왔듯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면에는 그 축을 두 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간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x의 3차원 이렇게까지는 그릴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스테이트 베리어블 4개면 어떻게 돼? 그릴 수도 없죠.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는 거지. 예. 예, 그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계속 실제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최대의 그 공간은 3차원 공간이거든. 근데 수학적 공간은 3차가 아니라 4차, 5차, n차까지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벡터 공간이지. 네. 그 다음에 스테이트 이퀘이션은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N1 1차 열린 미방이다. 그러니까 2차 미방 하나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예, 1차 미방 두 개죠. 1차 미방 두 개. 만약에 투매스 시스템이다. 그럼 2차 미방, 2차 열린 미방이 주어지겠죠. 2차 미방 두 개. 그럼 각각에 대해서 1차 미방 두 개. 그러니까 4원 1차 열린 미방이 나오겠지. 투매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 스테이트 이퀘이션. 예. 1차, 결국은 이제 핵심 뭐예요? 1차 열린 미방이라는 거야. 1차 열린 미방. 1차 미방의 예, 연립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이퀘이션. 그 출력 방정식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한 이거였죠. 그러니까 y equal x1.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제 1,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미케니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이를 출력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시스템의 그 변이를 갖다 출력을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속도를 출력으로 볼 수도 있죠. 예. 또는 그 속도와 변이와 속도, 위치와 속도와의 어떤 조합, 그걸 출력으로 잡을 수도 있거든. 잘 상상이 안 되죠.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예제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상태 변수의 선형조합으로 출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포지션, 위치를 갖다가 출력으로 잡으면 시메트릭스는 1, 0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속도를 출력으로 잡으면 시메트릭스는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예.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예, 상태 변수의 선형조합으로 출력 방정식은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태 공간에 대한 일반식은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x 다 equal ax 플러스 bu 그 다음에 y equal cx 플러스 du 일 때 요 d가 붙는데 요건 이제 입력 u가 출력 y로 바로 다이렉트리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 사실 d는 뭐 사실 거의 이건 0이에요. 예, 이게 d가 0이 아닌 경우를 나도 못 봤거든. 예, 그건 교과서 예제에는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피지컬한 시스템인 경우에 d가 0이 아닌 경우를
나도 지금까지 경험을 못 해봤어요. 예, 그런 모드, 그런 시스템을 본 적이 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겠지. 예. 어쨌든 출력 U가 그냥, 아니, 입력 U가 출력 Y에 바로 더해지는 어떤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는 일반적으로 0은 아니지만 보통은 0이다. 보통.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3회 3절에 나오는 이 어떤 제너럴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한 컨셉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회 3절도 스킵하지 말고 쭉 잘 읽어서 그 개념을 좀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회 4절 상태 공간 모델링. 자, 이제 바로 예제가 나오는데 투더프 시스템, 투메스죠. M1과 M2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M2에 대해서 지금 F라는 입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M2에 들어가는 입력, M 안에 들어가는 입력이 있을 수도 있죠. 예, 뭐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 경우는 이제 M 안에 입력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야. 그럴 때 이제 M 안의 변이를 X1, 그 다음에 M2의 변이를 X2라고 할 때, 자, M 안에는 지금 댐퍼 D가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M1과 M2 사이에는 스프링 K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M1, M2와 이 바닥 사이에는 프릭션리스, 마찰이 없다 이거야, 마찰. 만약에 마찰이 있다면은 이 마찰에 의한 댐핑 포스도 여기 더해져야 되겠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 예. 그러면 이제 M안에 대한 그 자유물체를 보면 그만큼이죠. 이렇게 돼가지고서 여기까지. 예, 그때 이제 F1이 이게 이제 0인 경우죠. 0인 경우. 그 다음에 M2에 대한 자유물체들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만큼. 이거예요. 그러니까 M 안에 이러한 그 시그마 F라는 그 힘의 합이 들어올 때 이거는 그죠? M1 X1 2-라는 그 관성력, 그죠? 예, 관성력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M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M1에 작용하는 힘의 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2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 결국은 M2, A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2차 비방 두 개를 얻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F1은 0이기 때문에 이건 0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비방, 두 번째 비방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 비방, 두 번째 비방은 각각 2차 비방이죠. 각각 2차 비방이고 자, 지난 2장에서도 스프링 KA에서 어떤 그 다이나믹 커플링, 그 M1과 M2가 서로 커플돼 있죠. 커플. 예, 동적으로 연성돼 있다. 연성. 동적으로 연성. 또는 커플링. 커플링 이펙트. 커플링 이펙트. 그렇죠? 다시 얘기하지만 커플링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지금 M 안에 입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M2의 운동에 의해서 M 안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왜 그럴까요? 자, 지금 보면은 M 안에는 입력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때 입력이라는 것은 뭔가 힘이 들어가지, M 안에는 지금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들어가지 않지만 K2, KX2라는 요 커플링 텀 때문에 커플링 텀 때문에 결국은 X2의 모션이 계속 인가되기 때문에 이 스프링에 의해서 KX2라는 모션이 계속 M1을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X1의 모션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이나믹 커플링의 아주 간단한 예인데, 예, 그래서 요거를 각각 2차 비방을 결국 1차 비방 2개, 이것도 1차 비방 2개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죠. 그러기 전에 이제 상태 변수를 정의하는데 상태 변수를 정의할 때, 자, 지금 M1, M2의 변이를 X1, X2, X라는 변이를 썼으니까 보통 이제 상태 변수를 X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Y1, Y2로 표현됐다. 그러면 뭐 이 상태 변수를 갖다가 X1, 2, 3, 4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그 M1의 변이를 X1, M2의 변이를 X2로 이렇게 변이를 이미 정의했기 때문에 상태 변수로 또 X1, X2로 정의할 수는 없죠. 너무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뭐 XR을 G1이라는 X1, 그러니까 M1의 포지션을 G1, 그다음에 M1의 속도는 G2, 그다음에 M2의 위치를 G3, 그다음에 M2의 속도를 G4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은 자, G1과 G2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미분 관계가 있죠. 그다음에 G3와 G4 사이에도 서로 이렇게 미분 관계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포지션의 미분은 벨라시티. 그렇잖아요. 그 당연한 인과관계잖아요. 그다음에 G2는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첫 번째 비방, 첫 번째 비방으로부터, 첫 번째 비방으로부터 요걸 끌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잘못됐네요. 그죠? G4 다시 되겠죠? 요, 네 번째 1차 비방은 어디서 올까요? 여기서 또 끌어올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스테이트 벡터는 4x1 이렇게 벡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 그 다음에 출력 방정식,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 A 매트릭스가 4x4, 그죠? 4x4. 4x4 나오고, 그 다음에 입력이 만약에 두 개라면, 이렇게 그 일부러 이렇게 썼는데, 입력이 두 개라면, 만약에 이제 F1, F2의 입력이 두 개라면, 자, 이 입력도 2x1 벡터가 되는 거죠. 그때 이 B 매트릭스는 4x2가 되고, 출력은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그 M 안의 변이 X1만을 출력을 잡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Y 이퀄 X1이 결국 출력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C는 1x4의 매트릭스가 되고,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까요? 1, 0, 0, 0 이런 이제 C 매트릭스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이제 딱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정형화된 어떤 뭐 보통 캐노니컬 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형화된 형태로 스테이트 이퀘이션과 아웃풋 이퀘이션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여러분들이 해보고 요게 이제 3회 사절 상태공간 모델링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예제 3회 1, 3회 2와 숙련 예제는 전개로예요. 전개로 이거를 둘까 하다가 이게 이제 그 회로방 전개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좀 모델링 하기가 좀 쉽지 않죠. RLC 네트워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페르프가 두 개 엮여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물론 각각에 대해서 이제 큐리프 법칙을 적용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너무 그것보다는 다른 쪽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전개로 부분은 스킵입니다. 스킵. 이거 숙제 아닙니다. 그럼 3회 사절은 그러니까 이제 숙제가 결국 요거만 남네요. 두 개밖에 없어요. 요게 숙제야. 이렇게. 그다음에 그 3회 5절은 자 봅시다. 오늘 3회 5절 있고 그다음에 이제 3회 6절이 있고 그다음에 3회 7절. 요게 이제 그 3장의 내용이거든. 작죠. 3회 5절까지만 해봅시다. 너무 또 많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또 어쨌든 스테이트 이퀘이션 간단한 예제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3회 5절은 뭐냐면 전달함수 2 상태 방정식. 그러니까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전달함수를 이렇게 이제 상태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 상태 방정식을 바꾼다는 얘기는 여기 결국 이제 전달함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전달함수의 분모분자가 주어졌다는 얘기고 이 상태 방정식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그 상태 방정식 여기 써 있죠. A, B, C, D 그 매트릭스를 구한다는 의미와 같은 거지. 맨랩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맨랩의 함수는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누머레이터 디노미네이터의 그 누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가 결국 S의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S의 다항식의 개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어떤 벡터 형태로 넣어주면 TF2SS의 누메다가는 분자 다항식의 개수들 디노미네이터에는 그 분모 다항식의 개수를 넣어주면 요거 딱 넣어주고 리턴을 딱 치면 A, B, C, D 매트릭스를 딱 이렇게 산출해주죠. 매트릭스 합수는 그렇게 지금 TF2SS는 그렇게 쓸 수가 있지. 결국은 이제 이 A, B, C 산출하는 과정을 결국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게 그거죠. 자, 그럼 먼저 전달함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일단 이제 간단한 예제로 이제 싱글 아웃 케이스에 대해서 보면 이제 이거 입력도 하나고 출력도 하나죠. 입력 한 개, 출력도 한 개. 그러니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보통 시소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에 대해서 전달함수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n차다. n차 비방이 주어졌다. 흔하지 않는데 n차 비방이 주어졌다. 그런 얘기는 뭘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분모 분자를 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그 상비방은 n차 비방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 상비방이 주어졌을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걸 얻었죠. 그러니까 전달함수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역으로 이걸 끌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럴 때 이제 그 상태 변수를 정의하는 것은
참고로 이제 상태 변수를 지금까지 이제 그 위치를 x1으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벨라시티를 갖다 x로 잡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이라는 얘기지. 직관적으로 나는 뭐 속도를 갖다 x1으로 잡고 싶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보통 이제 미케니컬 시스템을 연상할 때 위치를 x1, 그다음에 속도를 x2, 그다음에 이제 그 굳이 말하면 y2 프라임은 이제 가속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최소한 3차 미방 정도는 돼야지 이제 결국 이제 그 스테이트 베리어블 3개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 y의 3 프라임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미분이라는 얘기인데 예, 보통 이제 가속도의 미분을 우리가 저크라는 말을 쓰거든. 가속도도 변할 수 있잖아. 가속도도 또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거든. 만약에 저크에 대한 3차 미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x1, x2, x3 그러니까 포지션, 벨라시티, 액셀레이션 그러니까 위치, 속도, 가속도의 상태 변수 3개를 잡을 수가 있지 그럴 때는. 예.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일관되게 x1, x2, x3 위치, 속도, 가속도 그 다음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 용어도 없죠, 사실은. 저크의 미분이라는 그 용어는 없거든. 예, 근데 이건 이제 메커니컬 시스템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저크, 가속도의 미분까지만 상상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n차 미분까지를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뭐 정의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요런 형태로 이제 그 상태 변수를 잡는 걸 페이즈 베리어블 폼이다. 예, 이게 왜 도대체 페이즈 베리어블이냐? 예,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부른다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합니다라고 나오는데 트래픽이 몰려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듣고 있나요? 잘 들리나요? 네, 예, 예. 네. 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좀 소리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시간에 수업을 많이들 해서 그런지 계속 인터넷이 불안정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계속 뜨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차 열림방, 자, 1차 열림방을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x1의 미분은 x2죠. x2의 미분은 x3잖아. 이제 x3의 미분은 x4. 쭉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xn-1의 닷은 xn이 되고, 마지막 1차 미방은 이거로부터 올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매트리스 형태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예. 자, n개. 자, n개의 스테이트 베리어블. n개의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줬을 때, n by 1 그, 스테이트 벡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A 매트릭스는 n by n이 되고, 그죠? n by n. 그 다음에 B 매트릭스 보통 이걸 갖다가 이제 인풋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인풋 매트릭스는 n by 1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출력을 나타내는 C 매트릭스는 1 by n 이렇게 되는 거죠.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에서 그러니까 이제 입력도 한 개고 출력도 한 개인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요 A 매트릭스를 갖다가 보통 이제 시스템 행렬이다 이렇게 불러요. 시스템 행렬. B를 갖다가 입력 행렬, 인풋 매트릭스. C는 상상이 되겠지만 아웃풋 매트릭스, 출력 행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시스템 매트릭스, 인풋 매트릭스, 그 다음에 아웃풋 매트릭스, A, B, C. D는 없었죠? D가 계속 따라오는데 이거 좀 떼버렸으면 좋겠는데 교과서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까지 포함시킨다 해가지고 D를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 여러분들은 근데 또 이게 분모의 D하고 또 헷갈리잖아 이게 그죠? 예, 이건 이제 어쨌든 요 의미는 입력이 출력에 바로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예, 이건 참 마음에 안 들지만 예, 어쨌든 일단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그 예제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 이제 그 피지컬 시스템은 분자가 상수로 나타나는 게 보통이죠. 분자가 상수로 나타나는 게 보통인데 분자가 상수가 아니고 이제 어떤 S의 다항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게 예제 3의5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전달함수가 ds분의 ns가 이제 어떤 S의 폴리노미얼, S의 다항식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G1, G2를 분리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상태 방정식을 쭉 끌어냈고, 그죠? 예.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출력 방정식 끌어내가지고 두 개를 분리했거든. 네, 요렇게 하나의 테크닉이죠. 예. 그렇게 분리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보면은, 예,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뭐, 그, 처음에 이제 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그, 결국 이제 2차 방정식인 경우는 이제 A 매트릭스가 2x2가 되는 거지, 2x2. 예, B는 이제 2x1, C는 1x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n차 미방으로 확장한다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 특별히
요 시스템 매트릭스에 이런 폼을 갖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른바 페이즈 베리어블 폼. 그러니까 이제 자 y equal x1 그러니까 위치, 속도, 가속도. 여러분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y 프라임, y 프라임, 위치, 속도, 가속도, x1, x2, x3. 또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이것만 딱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그 A 매트릭스 형태가 자 이게 어떻게 되냐? 다이아고널 텀들은 0, 0, 0, 0, 0. 아유 가다가 여기 나타나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111이 나타나죠. 그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죠? 맨 마지막 로우에 이렇게 이제 그 미분방정식 개수들이 쭉 이렇게 가지런하게 나타나는 뭐 보기 좋잖아요. 모양새가. 뭐 보기 좋다기보다도 이제 일관적이지. 항상 이런 일관된 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2x2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x2인 경우는 0, 1, A1, A2, A1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딱 3x3인 경우는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억지로 절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 암기할 필요는 없고 예, 이런 이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예, 상태방 정식의 상태 변수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이제 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수업 시간이 거의 끝났네. 예, 그 다음에 3회 7절. 그렇다면 이제 상태방, 요게 이제 3회 5절의 주제가 전달함수를 상태방 정식으로 변환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전달함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분모분자가 S의 폴리노미알, S의 다항식으로 주어졌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오리지널 미방을 갖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죠. 각각에 대해서 상태 배수를 정의하면 결국 A, B, C, D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스테이트 스페이스 또는 간단하게 그냥 SS 이렇게 표현하게 돼.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오브 다이나미컬 시스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